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를 보고 계십니다. 저희 재난안전 119에서는 안전정보는 물론이고 안보에 관한 정보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 가운데 한 분이죠.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쟁기념사업회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번 전쟁 기념을 와보셨어요? 아니, 저는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네. 그 요즘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육군본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산에 네. 위치하고 있고 전쟁 기념사업회는 1989년에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이렇게 설립법을 만들고 법정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전쟁 기념 사업에서 뭘 하는지 이제 궁금한 분 되게 전쟁 기념관만 생각하거든요. 하나 뮤지엄이죠. 박물관이 있는데 전쟁 기념 사업회는 그 설치법에 따르면은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을 예방하고 또 평화 통일의 여건을 만들라는 그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요. 전쟁 기념관을 운영합니다. 네. 11개 상설 전시관을 운영하고 또 특별 전시관을 운영해서 거기 방문한 사람께 국가를 사랑하기는 마음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미래 세대에게 어떤 전쟁에 대한 교훈을 알리기 위해서 어린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박물관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한 750명만 하루에 받을 수 있는데 한 30초 안에 부킹이 예약이 끝납니다. 매일 한 750명을 돼서 어린이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전쟁 교훈 또 통일에 대한 어떤 그 의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육군, 해군, 공군 참모 차장들이 부회장 겸 이사로 있어서 이분들과 협력을 해서 그 군 장병들의 정신 교육의 또 도장으로서 이렇게 쓰는 W 아카데미 기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 부쩍 그 비중이 높아졌는데 그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특히 우방국, 유엔 참전국의 네. 정치 지도자, 안보 관련 지도자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 되어서 하나의 그 정치적 용어를 쓰면 예. 공공외교라 그럽니다. 예. 공공외교인데 외교부가 아니면서도 외교관이 아니지만 그 외교 업무를 상당히 지원하는 그런 공공외교적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많은 기빈들을 만나서 뭐 현안 또 얘기하고 또 양국 간의 우위를 다지는 이런 친선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8점에서 10,000명 정도 일반 관람객이 오고요. 네. 그중에 외국인 또 한 17%, 20% 정도는 굉장히 많이 찾는 예. 그런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회장님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제 그 이력서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필에도 보면은 국방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이제 학자이시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국방위 또 하셨고 또 국방부에서는 이제 장관 다음으로 높은 게 차관 아닙니까? 차관도 하시고 안보 전문가 중에 진짜 전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쟁기념사업회를 이제 맡아서 올해 중점적으로 하실 일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예, 뭐 이때까지 형성을 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제가 조용한 변화를 통해서 좀 의미 있는 혁신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기념관의 업무 중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국군 포로에 대한 어떤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국군 포로실을 특별 전시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설 전시관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또 기획 좀 하겠습니다. 특별히 국군 포로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해서 어린이 박물관 인기 있다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시간이 지나서 조금 시설 같은 게 좀 남루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현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새로운 네. 어린이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게 리모델링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그 교육 기능과 관련해서 국민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 새로 지난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게 용산 시대, 대한민국 용산 시대에 맞춰서 용산 특강이라는 하고 있는데 많은 그 경륜 국가 지도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연사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용산 특강을 계속 이어가서 그 청중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많이 알려서 우리 국가 어른들 원로들의 또 네.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알려주면서 국가를 좀 더 사랑하게 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 나라를 지키는
포럼 이런 나지 포럼이라는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포럼이네요. 예, 네. 나지 포럼도 만들고 있고 좀 조용하지만 그 법과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의미 있는 변화. 그게 결국은 가장 단순한 겁니다. 전쟁기념 사업에서는 더 많은 국민이 와서 오기 전보다는 와서 오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도장이거든요. 제대로 된 교육관이다. 예, 말씀이시죠? 그런 역할을 하려고 뭐 조용한 변화들을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조용한 변화는 아닌 것 같은데 큰 변화가. 이게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네. 요즘 말하자면 언론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네. KBS에서 좀 도와줘서 이 조용한 변화가 좀 더 네.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네. 우선 이제 안보 문제 이걸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요즘 북한의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해서 헌법에 이제 명시하겠다를 했고요. 통일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이게 지금까지 북한이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이 지우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북한이? 북한이 뭐 심상치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늘 심상치 않은 일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김정은이 지금 하는 일들은 참 어떻게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많은데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네. 지하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보면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김정은이 지난해 말부터 이제 통일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부서를 없애고 또 대한민국을 제1의 주적으로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통일 관련 모든 북한 내부의 기관들을 다 폐쇄했어요. 그래서 없애고 또 남북 경협과 관련된 합의서도 폐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쭉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시각은 제가 처음 내놓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김정은의 생각에 변화를 줬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사실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러시아의 일부였지 않습니까? 같은 슬라브족이라 그러고 네. 뭐 키예프 같은 경우에는 그 소연방의 그 러시아의 세 번째 도시이기도 하고 러시아의 일부였거든요. 근데 이걸 러시아 푸틴이 적으로 간주한 거 아닙니까? 그 전쟁을 한 거 아니에요. 2022년 그렇죠. 2월 24일부터 같은 동족이고 같은 국가 일부였다가 적으로 간주하고 전쟁을 하고 제1의 주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의 영토 안정을 영토를 원하는 영토를 욕심을 자꾸 채워나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김정은은 굉장히 이 모습에 대해서 특히 러시아가 지금 가까워지잖아요. 굉장히 뭔가 받아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으로 간주하면서 영토 욕심도 채우고 내부 푸틴의 권력 기반도 강화하구나. 또 남조선을 적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둘째 그 북한 내부를 이렇게 들다 보면 지금 북한이 좀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우리 지금 총선하는데 2개 정당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도 2개 정당이고 북한에도 양대 정당이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깜짝 놀랐죠? 예. 정치학 박사님이신데 아유. 북한에 2개 정당이 네. 있다는 걸 네. 북한은 무슨 정당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노동당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새로 정당이 하나 생겼어요. 한 20년 전부터 장마당이라고. 장마당이요. 장마당도 당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노동당, 장마당. 다 당이. 당이네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와서 장마당으로 설명하려면 블랙 마켓이랍니다. 이 장마당에 의존하는 북한 주민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라든지 탈북자 통계 6천 명을 조사했는데 보면은 북한 주민 한 70%가 거의 북한 모든 주민들이 장마당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이미 국가가 공급하는 기능을 잃었거든요. 배급해주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장마당이 자꾸 의존해서 하고 장마당에는 또 남자보다는 여자가 일을 더 많이 해요. 더 효과적으로 돈을 잘 버니까 여성 지위가 올라가고 이 장마당에 계속해서 이제 의존하고 그러면 이 장마당에 의존하는 이런 게 되는 데다가 또
그쪽에서 장마당 세대가 있어요. 우리 MZ 세대처럼. 네. 그 장마당 이후에 저로 이렇게 태어난 2000년대 이후, 1990년대 이후 장마당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들이 계속 대한민국 조금 흠모하거든요. 대한민국 물품과 뭐 드라마 뭐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거 많이 본다고 난리예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좀 차단해야 되겠다. 통일하면 자꾸 남조선 통일 대한민국을 생각이 되면 통일이라는 말을 지우자. 남조선을 흠모하는 마음을 없애자.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남조선과의 어떤 벽을 쌓아야 되겠다. 담장을 쌓아야겠다. 그래서 통일이라든지 이런 기구도 없이 그런데 이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봤으면은 이 손자 잘못 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북한식 과거 청산이에요. 과거 국가를 지배하던 이데올로기를 청산하는 작업인데 그 북한은 일단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오는 그런 외부 사조 유입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좀 수세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체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국제 정치 전체적인 상황에서 북한을 들여다봤고 또 북한 내부 심각한 경제난 상황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북한이 통일을 지우려는 데 반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며칠 전 이제 3.1절 기념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된다. 그러니까 3.1 운동이 결국 종착지는 통일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또 통일을 강조합니까? 북한이 저렇게 나왔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직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또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원칙 속에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나 그런 하나의 세평 속에서 또 북한이 또 통일을 저렇게 배격하고 나오니까 3.1 운동의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제가 그 원고를 뭐 작성하는데 관여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그걸 몇 번 읽어보니까 원고를 받아 읽어보니까 3.1절 이후의 대한민국 역사의 어떤 내비게이션, 방향성이 뭐냐. 자유주의가 정착하고 발전하고 그 뿌리 내리고 그 번영을 이루어왔다는 거죠. 네. 3.1 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와 대한민국 역사를 자유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반자유주의인 집단이 뭡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의 유정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자유주의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북한을 봤을 때 반드시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통일을 지켜야 되겠다는 어떤 헌법 정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대통령이 지키겠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자연스러운 반격, 자연스러운 입장이라고 봅니다. 3.1절에서 3.1 운동 선언문에서부터 쭉 이어 모든 하나의 우리가 가야 될 하나의 그 방향, 내비게이션이 자유주의고 그걸 끌어왔던 자유주의인데 이 자유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도 자유주의를 못 누리고 있는 북한 지역을 해방시켜서 어쨌든 우리가 가는 그 논리에 하나의 그 두 개 음절로 하자면 통일 아닙니까? 통일시켜서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이 시대 정신이죠.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 5년, 10년, 50년, 100년 뒤에 그 시대 뭘 했냐 물었을 때 그 시대 가장 큰 과제인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했냐가 평가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통일에 대한 화두를 통일에 대한 우리 던졌다. 정부의 의지를 헌법 정신을 잘 표현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1절 기념식 그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은 일본과의 관계예요. 보통 보면은 3.1절 하면은 일본에 대한 어떤 저항적인 뭐 물론 일본 제국주의 저항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한일 양국이 세계 평화와 협력의 파트너다.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서 한일 양국의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3.1 운동하면 이제 그 피해 규모에 있어서 약간 통계의 차이는 있어요. 그 박은식 박사 같은 경우에는 뭐 2천만 명 참가해서 한 5천 명 정도 네.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일본 학자 우리 학자 통계인데 국사편찬 협의회에서 통계를 따르면 그 당시 한 1,000여 명이 그 운동을 하다가 사망을 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민족으로서는 일정하게 최대
하나의 그 혁명 운동이었던 동시에 또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거든요. 그 3.1절 당연히 가해자인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해자인 일본 또 피해자 우리가 그 3.1 운동터에서 나라를 독립을 끌고 갔던 그 정신 이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제 3.1 운동 이후에 우리 대통령의 인식은 3.1 운동 이후에 독립이 여러 가지 갈래로 네. 또 무장투쟁대로 교육운동대로 문화운동대로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 지금의 한일 관계를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미래지향적으로 보자 이거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번영과 평화 이런 것을 네. 지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일본과의 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는데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갔을 때 한국과 미국, 일본의 여러 가지 그 경제 분야 또 여러 가지 안보 분야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왜 필요하냐의 문제를 봤을 때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 실존하잖아요. 그렇죠. 핵무기를 계속 도발하니까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북한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여러 가지 국제적 협력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겠다. 그 협력 메커니즘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본도 그렇게 밖에 둘 이유가 없다는 이런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렇게 봅니다. 연관해서 관련돼서 이 질문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또 윤 대통령이 하는 게 3.1절 이후에 진행된 역사,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헌정사나 역사라는 건 우여곡절도 많았고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대통령은 또 긍정적인 거에 이제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사를 언제부터 봐야 될지 뭐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만 3.1 운동 이후에 진행된 역사, 그 네. 정부 수립 이후에 진행된 역사에 대해서 해방 전후사에서도 그렇고 모든 역사에서 국민적 분열이랄까 합의가 잘 안 되는 컨센서스가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무장 독립투쟁을 높이 평가하는 측에서는 그 뒤에 외교투쟁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 같은 독립운동 또 문화운동을 했던 부분 또 현대사 속에서 보면 그 이후에 가난의 질곡 속에서 묵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어떤 그런 정부의 역할 또 그 이후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현대화시킨 분들의 역사를 좀 패미하거나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 현대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공과 과를 제대로 평가해서 이제는 국민적 합의를 해서 현대사 이후에 공을 중심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서 국민적 어떤 통합, 국민적 어떤 통합의 에너지를 만들자. 그러려면 시각의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원전을 건설하고 그죠? 고속도로를 만들고 박정희 시대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현대사에서 너무 폄훼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어떤 큰 강줄기처럼 현대사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주는 호소 같은 우리 국민들이 좀 역사를 공정하게 보고 좀 대승적으로 봐서 좀 인식을 좀 공유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가자. 이런 메시지를 3.1절에 담은 거죠. 3.1절도 그것만 기념해서는 아무 의미가 의미 크지 않죠. 그거는 과거의 의미를 살려서 미래를 뭔가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대한민국 뭡니까? 국민 통합입니다. 현대사에 대한 시각이 너무 차이가 나요. 이 시각을 좁혀나가야 돼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안보 문제로 한번 돌아와서 현재 글로벌 상황, 안보 상황 보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2개의 전쟁이다, 뭐 3개의 전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특히 한반도 상황의 안보가 굉장히 불안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북한 핵 문제죠. 핵 문제. 이제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을 두고 보면 남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완전 종전 체제가 정전 체제, 교전이 잠시 중지된 체제에서는 남북한의 군사력 또 도발 능력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전쟁 수행 능력은 사실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봐야 되는데 피해를 강요한 능력이라는 것은 힘이 없어도 피해를 많이 강요할 수 있거든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하마스가 작은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피해를 강요하려니까 엄청난 피해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이 국지 도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강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한반도 안보의 불안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는 북한 사이버에 갈 수도 없고요. 네. 우리가 사이버 전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이버 사령부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국내법이 촘촘하게 개인 정보, 개인 보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공격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사이버 사령부가 한 6천 명 되는데 다른 제3국을 경유해서 우리 사이버 공간을 마음대로 들어가 댓글도 퍼부을 수 있고 우리 여러 가지 민심을 교란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한 북한의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혼란, 책동 이것이 굉장히 저는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북한 도발과 관련한 뉴스를 이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소부화인가요? 우리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좀 이제 불감증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대다수 불감증이 있어요. 북한과 관련된 뉴스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제 나름대로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북한으로 받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 약간 구별이 힘든 부분 이런 게 있어요. 공포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네. 이 공포감이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력이나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방어하겠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면은 공포감은 좀 줄을 수 있어요. 저들 도발하면은 우리가 초전에 아주 박살내고 격퇴할 수 있다. 공포감을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뉴스가 계속되면 어떤 것이 생기냐면 내면적인 일어난 불안감은 어쨌든 싫은 거예요. 충돌이 싫고. 그래서 네. 불안감이 계속 커지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북한에 대한 핵무기나 북한에 대한 공포감은 조금씩 완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윤석열 정부 강력하게 대응하고 또 한미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 전략적 메시지를 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체제를 봐서 근데 불안감은 잘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그렇더라도 그렇다 우리 막아낼 수는 있지만 좀 불안한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그 여러 가지 도발적 언동, 발언, 여러 가지 성명서 이것을 너무 크게 다룰 필요는 없어요. 약간 협박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협박성 있는 발언을 대문짝만하게 낼 필요 없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북한의 그 지도자 여동체입니까? 김여정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왜 그렇게 크게 다룰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자극적이라서 근데 자극적인데 크게 다뤄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북한 우리 사회 안보 전문가 발언이나 김여정 발언이 큰 차이가 없는데 김여정 발언은 크게 한 페이지를 다루고 우리 측의 통일부 차관 이야기나 우리 국방부 이야기 조금 다루면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껴요. 그래서 북한도 그 북한 뉴스를 다룰 때 협박성 발언을 뉴스를 다룰 때는 수위를 조절해서 너무 크게 다뤄주면 간덩이만 키우는 거예요. 그 북한 보도를 할 때는 불안감을 이렇게 조장하는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그 뉴스 밸류를 평가해서 뉴스 지명과 보도량 크기 이런 것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북한에 조그마한 무슨 국장급이나 뭐 이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막 미국 대통령이 한 만큼 보도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부터 좀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재작년에 울릉도에 이제 공습 경보가 있었고요. 지난해에는 이제 백령도에 또 경계 경보가 이제 발령되지 않았습니까? 막상 이제 발령되고 나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준비 안 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어요. 자, 우리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 차원 또는 국민 차원의 대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비는 촘촘하게 돼 있어요. 민방위 기본법 또 그 방송통신에 대한 관련법 기본법이 있죠. 네. 또 재난 자연재해 대책법인데 뭐 촘촘하게 교육은 누가 몇 시간씩 받아야 되고 촘촘하게 돼 있고 매뉴얼도 잘 돼 있어요. KBS도 재난 지정 방송 아닙니까? 주간 방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저희 재난 방송의 네. 원칙에 따르면은 재난이 터지가면은 모든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맞습니다. 그 재난 방송 하도록 돼 있죠. 종료될 때까지. 네. 그 프로야구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재미난 연속극 보고 있는데 재난 방송 나오면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부 국민들은 왜 이게 재난 방송을 내 가지고 이게 사람을 지금 열심히 야구 보다가 프로야구 보다가 또 연속극 보다가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요. 이건 학교 교육에서부터 재난 방송이 왜 필요한지 민방위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어릴 때부터 쭉 교육이 돼야 됩니다. 훈련돼야 되고 또
법과 제도를 꼼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매뉴얼을 촘촘하게 만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매뉴얼을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해야 됩니다. 프로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탁 하는데 하루를 운동 안 하면 자기가 알고 이틀을 운동 안 하면 코치가 알고 일주일 안 하면 그 국민들이 안다 그래요. 네. 훈련 안 하면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민방위 기본법 만들어 놓고 자연재해 대책법 만들어 놓고 재난방송 뭐 관련 뭐 여러 가지 규정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안 하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제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은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면 정부에 무슨 사고 날 때마다 그 매뉴얼 하는데 매뉴얼이 수천 개 만들어 놓고 인수인계할 때 교육 안 시켜놓으면요 새로운 사람이 그 매뉴얼 있는 줄 몰라요. 그래 나중에 감사 받다 보면 알아요. 네. 감사원에 감사 받다 보면 그 매뉴얼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제도와 규정과 시행령 만들고 이런 걸 만들면 그것을 학습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특히 재난 방제 민방위와 관련해서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우리나라는 그 수천 번의 전쟁 피해를 받은 사람이 나라 아닙니까? 그 싫어하더라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어릴 때부터 민방위 교육이 왜 필요한지 매뉴얼을 가르치고 대피 요령 이런 거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교육뿐만 아니라 민방위 교육 좀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럼요. 그 네. 학교 교육, 사회교육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좀 이제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 화요일이라고 해서 미국 대선 주자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바이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다시 또 붙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했던 존 켈리가 전쟁기념 사업에 방문했더라고요. 만나셨죠? 예, 만났죠.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게 2017년부터 저 비서실장을 이렇게 오래 했어요. 그 잔 켈리 그 해병대 사령관을 지냈고 또 국토안보부 초대 장관을 저 트럼프 정부를 했고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고요. 미국의 진급 장성 25명 그 캡스톤 그로 왔는데 그 사실 교육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막 질문을 많이 준비는 저 특별히 저 뭐 질문 그 또 토의하는 것을 본인 양해 없이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분의 모습을 보면 이분을 내가 쭉 만나기 전에 연구를 해보니까 가족이 지금 군인 가족이에요. 아, 군인 가족이에요. 예, 한사 아들도 군의 간부로 있고 저 영관급 장교로 있고 네. 둘째 아들은 애프가니스탄 전쟁에 가서 지뢰를 밟아서 사망했더라고요. 소대장 근무할 때 2010년에. 그런 게 그 있군요. 군인에 대한 군인가족 애국심이 정말 있는 분인데 이분이 비서실장을 하고 트럼프의 비서실장을 국토안보부 장관을 했지만 트럼프가 제일 좀 뭐랄까 국가 유공자 우리 같으면은 유공자 또 군에 가서 이게 다친 분들 포로된 이런 분들을 조롱을 잘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막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격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제 비서실장을 했지만 트럼프에 대해 직격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미국의 가치를 경멸하고 조롱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됐었는데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트럼프 되면 좀 위험한 상황에 몰릴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그런데 이분의 애국심 같은 것을 봤는데 네. 비록 그분의 참모로 일했지만 제가 뭐 대화 내용 소개하라 해서 참모로 일했지만 그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이지만 다른 나쁜 방향으로 갈 때 자기를 목숨 걸고 그것을 방향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고 방향이 바로 안 잡히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애국한다 이렇게 제가 뭐 생각합니다만 저 방향을 바꾼 제가 볼 때는 그 한국 안보와 관련해서 북한 핵 문제 그때 싱가포르 회담에 준비했던 실무실장이거든요. 네네. 그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회담할 때 모든 걸 조율했던 사람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직 수행 중에 있었던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조금 절제하고 그러나 많은 느낌으로 이분이 결기가 대단하다. 트럼프에 대한 어떤 지지를 처리한 모습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공공외교 기능이 있어서 전쟁기념 네. 사업에 아주 그런 쪽에서 많은 우리가 공공외교에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뭐 밤을 새워도 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